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남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페인트가 아닙니다. 에코로 세상을 확 발라버릴 곰팡이 발라버릴 냄새 발라버릴 속상물질 발라버릴. 아니, 환자가 누워있는데 페인트 칠을 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순수 무기질 성분 MCM 에코로 세상을 일으키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특허받은 친환경 무기질 코팅제 에코로 세상을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 제 85회 시작하겠습니다. 힘도 되게 많이 났죠. 자,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언론을 다 뒤덮은 뉴스는 사드였어요, 사드.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사드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이게 사기다. 왜 사기냐? 이런 걸 로켓이라고 합니다. 나사에서 만든 그림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뭐 이만한 것도 있고, 하여튼 주요 로켓들이에요. 이런 발사체를 로켓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로켓 대가리에, 이 대가리에 뭘 싣느냐. 우리가 아리랑 3호를 실었죠, 대가리에. 그럼 위성이죠. 우리로 말하면 발사체죠, 로켓. 북한은 이걸 실었어요. 검경 3호. 이게 뭐 작동하지 않는다, 제대로. 전파를 주고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폭탄을 실으면 이제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로켓에다가 대가리에 폭탄을 싣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면 미사일인 거고요. 로켓에다가 장비를 싣고 궤도에 올라가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예요. 언론을 어떻게 보도록 하고 있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TV조선, 장거리 미사일.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연합도 보도할 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다 용어를 통일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위성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작동 안 한다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게 정부의 대답이에요, 대부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미사일이 무슨 지구 궤도를 계속 돌고 있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이 그래? 이거 몇 년 동안 돌 거라는데. 언제 날아가서 맞추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날아가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인공위성 수명을 다하면. 그게 무슨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로켓 기술이 나중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천 기술이 되는 거는 맞다. 근데 지금은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원천 기술을 적용한 로켓을 위성을 실어서 발사시켜서 궤도에 안착시켰다. 이게 정확한 팩트죠. 그죠? 근데 우리는 미사일 발사라고 그런다고. 장거리, 그것도 미사일 발사. 이건 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주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북한이 새틀라이트를 우주로 쐈다고. 새틀라이트는 미사일하고 스펙이 틀리잖아요. 이거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은 어디냐면은 MIT에서 출발한 기관인데 제목도 웃겨 좀. 걱정하는 과학자들. 오래된 연구 모임입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 같은 거 연구하고 그중에 한 챕터로 한 파트로 핵무기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팀장이 이 사람입니다. 데이비 라이트라는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케네디 스쿨에서 뭘 했고 찾아봐요. 많아요. 뭘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핵무기 관련해서 핵미사일 관련해서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발사되고 나서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이게 새틀라이트냐 아니면 블라스틱 미술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거기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 위성과 그 미사일은 탄도가 다르다. 그러면서 막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은. 찾아가서 읽어보시려면 읽어봐요, 여기 가서. 그리고 인공위성이 발사되면은 인공위성과 관련된 인공위성을 추적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광명성 4호, 그 다음에 번호, 이게 노라드 번호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공위성들, 우주공간에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들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미국 항공우주판
방위연구소, 우리 만화에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 실제로 거기 있어요. 거기서 번호를 부여해요. 심지어는 광명성 4호를 쌓아 올린 로켓 있죠. 분리돼서. 걔가 아직도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나중에 떨어지겠지만. 걔도 번호를 부여해요. 그 다음. 북한에서 쏘아 올린 로켓 바디가 2016년에 번호를 9B로 부여받고, 그 다음에 41333이라는 번호를 부여받고, 그러니까 지구 궤도를 돌면 다 위성인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 통신을 하던 말던 사람이 올린 위성은 다 인공위성을 부르고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에 나와요. 그리고 그런 추적하는 사이트들 보면 실제 여기를 돌고 있다고 다 인공위성인 겁니다. 명백히. 고장난 인공위성이든 뭐든 돌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그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굉장히 친북적인 발언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가치 판단 없이 이게 팩트라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로켓,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건 맞죠. 롱레인지 로켓. 이게 그냥 그걸 정확하게 명칭입니다. 그 로켓에다가 위성에 해당되는 걸 탑재해서 올렸는데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여기까지가 팩트죠.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서 등장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성명을 낼 때 미사일 론치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 한겨레가 말한 것처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안보보좌관도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블러스팅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론치라고. 미국이 굳이 이것을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중간에 끼워넣는 이유는 있죠. 이걸 계기로 결국은 우리가 최근 며칠간 경험한 사드. 자기들도 남사스러우니까 내용상으로는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고.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점은 미국 언론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켓 기술에다가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기술, 이건 북한이 없어요, 현재. 그런 다음에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는 기술. 왜냐하면 쏘아 올렸다 다시 내려와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렵대요. 하여튼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제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그냥 이거 기술만 이용했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도 미국 언론은 그냥 세틀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세틀라이트가 막 궤도를 제대로 돌지 않고 막 텀블링을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세틀라이트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언론은 왜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하나같이 전부 다.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국방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계속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발표를 계속 하죠. 공식적으로. 정부가 그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보겠으나 미국 정부가 제목을 그렇게 달고 내용으로는 미사일 기술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데 언론은 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쓰냐고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자마자 MBC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공감한다! 배치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은 그러면 북핵을 사드로 막을 수 있느냐?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는 안보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죠. 북핵을 사드로 막고 그럼 우리가 북핵으로 더 안전해지는 거냐? 이게 왜 여기 배치돼야 되는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쭉 할 겁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휴일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사퇴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사퇴하니까 당이 잘 돌아가. 지지율도 오르고 진작 사퇴할 걸 그랬어. 자, 오늘 휴일인데 아무 데도 오란 데가 없으니까 오셨잖아요. 휴일날 국회의원들은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보좌관들이 이분들한테는 꼭 전화하세요. 350명을 써줬어요. 유권자들. 네. 네. 동별로 네. 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 뭐 녹색 어머니 회장 전화를 하는데 3일 동안 했는데 30명 했어요. 전화 한 통 하다 보면 막 계속 딴 얘기하고 하다 보면 혼자 30분 하고 있어. 입 아파 죽겠어. 아니 뭐 설 잘 지내시고 뭐 좀 이런 얘기만 하고 하다가 이제 뭐 고3 올라가는 애가 있다 그러면 아들 대학은 제가 어떻게 입시 됐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입시 상담 하다 보면 30분이 훌쩍 가고. 정말. 10분의 1밖에
네, 그래서 또, 못 채웠어요? 아, 뭐 우리 애가 근데 또 취직을 못해서 걱정이다. 그러면 또 막 또 그 얘기를 해야 돼. 30명밖에 못했어. 어디 취직 자리 알아봐주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어떤 나죠. 사람은 하잖아요. 하는 분도 있죠. 네. 예. 본인의 20대 총선에서 안 좋죠, 그러면. 근데 왜 오셨어요? 너무 입이 아파.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은 쭉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있던 그 영입한 사람들 네. 어떻게 돼가요? 이분들 참 걱정되는데. 비공식 후원회장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드디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 오늘, 2시에, 총선 기획단장 정장선 전 의원이 영입인사들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당연히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다 불만 토로. 당연하지 아무도 안 챙겨주는데 네, 그래서, 전국을 그냥 돌려서 토크쇼를 저는 시키고 있잖아요. 설마 하고, 혹시 뭔가 약속을 받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몇 명 이렇게 찔러가지고 전화를 다 해봤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약속 받은 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네. 그냥 토크쇼 가라니까 전국을 돌면 그 토크쇼. 이제 지난주에 와서 하고 제가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유들이 많았어. 근데 요 며칠 동안 또 설 전후해가지고 또 집에 갔을 거 아니야. 네.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몰라요. 그 답이 몰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앞날이 너무 걱정되는 거야.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러고부터 불안 초조. 같아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망원역 우리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또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회관으로 제 방으로 와서 잠깐 얘기하다가 왔는데 참 안 됐더구만.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의원님 차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없죠. 목표가 10명은 살리자. 10명 오케이. 응. 네. 어쨌든 10명까지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비례를 주겠다 약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이건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꼬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이 지역구를 내보내게 하겠다 하고 단 한 사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 대표가. 바보들 아니야? 다들. 근데 몇몇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영입이 되고 입당을 했냐 했더니 문재인 대표랑 얘기하다 보면 눈을 보면 자기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해서 딱 해서 입당했다. 그때는 엄청 어려웠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딱 해서 본인 딱한 사정은 생각 안 하고. 네네. 본인이 딱 하게 됐어. 근데 이제 그래서 당에서 어떻게 해준대요? 당에서는 최소한 공정한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구 출마를 하는데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표창원 교수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략적 고민에 들어갔죠. 당에서. 그리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영입인사들 다 불러서 면접 다 했어요. 어쨌든 방안을 찾고 있다는 거네요. 면접하고 김보엽이다. 그러면 어디를 여론조사를 돌려봤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 이런 기초 정보를 다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예, 제가 거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몇몇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전략공천위원회 면접 가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와라. 딴 말 하면 사족이다. 점수 깎인다. 그때 또 다들 그 말을 했다고 그러대.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영입은 잘했는데 그 사람도 아까리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실제로는 누구는 어디 간다더라, 누구는 뭐 된다더라 그러면 생각 안 하던 사람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출마 생각 안 하고 온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지금은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다 인지상정이라. 근데 갈 데는 없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를 쳐다보게 됐죠. 자, 그럼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아니 그리고 지금도 당을 걱정하고 있어. 본인 걱정도 태산인데.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겠죠, 곧. 자, 좀 이따 이제 나오시는 김홍결 교수님 있잖아요. 김홍결 교수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 대책이 없어. 자, 그건 그분한테 여쭤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얘기는 잠깐 해보죠. 공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총선 이후에 살아남나요? 어려울 거라고 제가 계속 예측했죠. 일단 이한구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의 손에서 벗어났다. 공천 문제가. 그렇죠.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지널 원조 친박이거든요. 그렇죠. 이한구 의원이. 그리고 저도 같이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고. 그래서 처음에 19대 국회 기억나세요? 들어오자마자 간첩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 이래서 제가 이한구 의원에게 묻는다. 그래서 트위터를 50 몇 번 날렸어. 계속 같은 걸로. 그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결국 계속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응답했어요. 종북사전에 나온 사람을 나는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집요해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의 말을 저는 안 들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 양반이. 네. 그분이 그리고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일 거예요. 네, 경제통이고. 예, 그분이 하여튼 대우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공천심사위원장을 총선 이후에 못 살아남는다? 맡았기 때문에 네. 못 살아남을 거다. 김무성. 나 지금도 요청합니다. 파파이스를 통해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김무성 대표, 나랑 붙자. 마포을에서. 정계 은퇴시켜주마. 의원님, 아니, 그럼 그쪽에서, 네가 부산으로 와. 그럼 어떡할 거야? 안 가. 부산을 내가 왜 가?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빨리 대표직을 사퇴해야지. 알겠고요. 사드 관련해서. 아니, 이제. 이거는 딴 사람이 하고 개성공단.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도, 오늘 문 닫는다고 얘기했죠.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세계 최초로 5.24 조치 이후 금강산과 이런 걸 닫았어요. 경제교류를 끊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제재한다, 응징한다 차원이었거든요. 그럼 거기가 더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손해를 많이 봤다는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국정감사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5.24 조치로 남북한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를 연구 용역을 했어요. 반대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9조 4천억 정도 경제적 피해를 받습니다. 직접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9조. 네,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이거 한 장인데? 한 장이에요? 네. 네, 한 장이었구나. 내가 2장 보냈는데 북한은 2조 3천억 정도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 5배 정도 많이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4, 5배. 4, 5배를 더 손해를 본 거죠. 북한을 응징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응징당했어. 그 자해공갈단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더 고통을 느끼고 북한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4개 기업이 지금 가 있어요. 그리고 5만 6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북한이 손해보는 것은 5만 6천 명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을 임금으로 북한이 수입을 가져간 것이 6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북한이 6천억의 이익이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10배 이상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4개 기업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요, 자기 눈을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열면서 어떠한 정세 변함에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북핵 3차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폐쇄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재개를 한 게 8월 달이죠. 8월 14일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하는데 1항이 그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블라블라 있고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이게 남북이 동시에 합의한 거거든요. 따라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이 합의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요. 역성을 원래 안 지키는 게 이쪽 정권의 특기니까요. 개성공단을 처음 할 때 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약서를 쓰면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묻습니다. 아니,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이 개성공단에서 30만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한의 창원시와 똑같은 도시가 된다. 그런데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시 개풍군을 다 합쳐도 30만 인구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30만 노동자를 충당할 생각이냐? 라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묻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실제로 남침경로에 있었던 무기와 부대가 후방으로 물러간 겁니다. 그래서 개성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개성시를 둘러싸고 병풍처럼 송악산이 있습니다. 그 뒤로 포병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된다 하는 것은 단순한 개성공단이 아니라 단순한 금강산 관광이 아니라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폐쇄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우리가 손해를 또 볼 것이고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폐쇄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열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이 그 명분을 안 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유일하게 함께 숨쉬는 숨구멍이거든요. 그걸 지금 막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포용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거고 마지막 싹을 지금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일이거든요.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 때 남북 긴장 상태가 벌어졌을 때요. 하루 동안 우리가 국부가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에서 분석한 거예요. 연평도 대포 왔다 갔다 하는 날 있잖아요. 하루에 빠져나간 돈이 8조 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중에서 국내 정치는 저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북 관계를 실패하면 저는 실패한 정권이다. 근데 그 남북 관계는 유일하게 통치행위, 대통령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을 가져야 남북 관계를 평화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박수 잘 치셨고요. 의원님 여기까지 하고 나가주세요. 개성공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주춧돌을 놓았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설계한 빌리 브란트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델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의원님 얼른 나가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총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청래였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스틱 PC라는 건데 꽂기만 하면 거실 TV가 컴퓨터로 변한대. 열받아. 왜? 마음에 안 들어? 편하긴 한데 금방 뜨거워지잖아. 아니야. 트윙글 스틱 PC는 열 안 받아. 윈도우 10의 최신 운영 체제로 더욱 강력해진 트윙글 스틱 PC. 냉각팬이 달려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김정도서관의 개건 교수 김홍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개건 교수 김홍걸입니다. 근데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했지만 당연히 지지한다는 말조차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때 입당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왜 굳이 입당을
하고 내가 여기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굳이 입당을? 지난번에는 뭐 그때 이제 단일화가 되기 전이라 정상적인 과정으로 그 제1야당의 후보로 뽑힌 문재인 후보가 이 단일 후보가 되고 또 그분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좀 안철수 후보한테 뒤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고 잠시 뭐 한 달여 정도 잠시 하고 전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꼭 그때 지지 선언 정도면 됐지 입당 원서를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좀 더 이 상황이 더 위기 상황인 것 같고 제 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입당이라는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문재인 전 대표의 부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언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그분이 저한테 뭐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주변에 이제 믿을 만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나서는 게 여러모로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제 발로 간 겁니다. 영입 인사들한테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뭐 입당을 하면 그러면 비례대표니 지역구니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표는 안 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같이 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정도의 말씀은 하셨지만 뭐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요. 뭐 저도 뭐 정치를 할 뜻은 없다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출마해서 현실 정치인이 되고 배지를 달고 이건 생각이 없고 지금 더민주당이 여러모로 위기에 처했으니까 본인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당이 도움이 되도록 입당을 하겠다 스스로. 입당을 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거나 당에 계신 분들과 논의할 시간은 없었고 일단 그 제가 나서겠다는 것을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 이 당에 계신 분들과 상의해서 이 진로를 결정하겠다 그거죠. 나서겠다는 결심을 하실 때 예.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의 존재가 부담스럽거나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그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야 뭐 그 전에도 항상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오히려 제가 나서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뭐 많이 보시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사실 그분들의 평소 행태를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야당인지 여당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솔직히 많았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K모 씨, 뭐 J모 씨 이렇게 성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뭐 피모 씨도 있고 피모 씨. 피모 씨요. 백 씨인가요? 봉씨인가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영향을 미쳤나요? 혹시 뭐 어머님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막 논란도 되고. 예,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허위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그냥 서둘러서 진화한 것 뿐인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정치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짧게 짚어보면
이제 그 이호 여사가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종 언론 플레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여기까지 전혀 없죠. 전혀 없다. 그건 직접 어머니한테 들으신 얘기예요? 예, 제가 어머니께 그날 오전 한 10시경에 보도가 났을 때 10시경쯤 댁으로 찾아가서 이런 보도가 났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놓고 읽어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맙소사 이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이고 맙소사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최초로 보도되는 아이고 맙소사. 예.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부풀려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풀려졌다기보다는 완전 소설이죠. 어머님은 나중에 듣고만 있었다. 보도되기 그러니까 덕담 정도 뭐라고 하면은 예,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셔야죠. 뭐 이런 거. 예. 아이고 맙소사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튀어나왔어요. 예, 그 점은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녹취를 하는데 관련된 사람이 기자한테 그걸 줬다고 하면 네. 자기네한테 그 불리한 내용들만 있는 것을 왜 줬는지 아무리 그런 일에 아마추어라고 그래도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 추측은 이건 추측입니다. 제가 나설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자한테 줘서 보도를 시켰는데 너무 신속하게 반박이 나오니까 당황했고 기자는 그쪽에 항의를 했고 항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 급하니까 녹취록을 주면서 이걸 들어봐라.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도 소설 전문가지만 그럴듯하네요. 여하간 그렇게 어머님,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머님의 이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 아무리 정치권이 이제 혼탁해졌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린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꼭 굳이 직접 나서서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이후에 혹시 동교동 아저씨들한테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요. 연락 온 것도 한 분 정도 그냥 어떻게 된 경위인지 혹시 제가 더불어민주당 측과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예. 아니라고 좀 말해달라고 예. 그런 거 아니냐고 예. 거꾸로 이쪽에서 공작한 거 아니냐 실제로 저런 얘기 했는데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은 믿는 거죠. 안 하셨다는. 왜냐하면 그분도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알만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팩트는 그러했다는 걸 믿지만 혹시 본인이 나서달라고 자네가 좀 나서서 지금 저쪽을 좀 밟아달라고 더민주당이 부탁했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죠. 좀 뭔가 교감이 있었나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내가 직접 나선 것이다. 예. 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로는 그렇지만 나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이렇게 출마를 생각하진 않는다. 라고 선을 그것인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무슨 사전에 거래가 있었다든가. 그건 알겠어요. 예. 저 양반 스타일이 그래요. 도와달라고 해놓고 약속해주지 않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무슨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출마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마 이달 내로 분명하게 밝힐 겁니다. 예전에 도종환 의원이 예전에 여기 나왔던 도종환 의원이 저 공작에 말려 들어가지고 출마 선언했어요. 결국 출마 선언을 해버려.
내가 출마 선언하고 그렇게 꼬셨는데. 아, 네. 그럼 실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고민의 대상이 되긴 하는 거군요, 지금. 뭐 약간은 될 수도 있겠죠. 어머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생전에 아버님은 본인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뭐 언급하신 거 없어요? 제가 정치인 체질이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하라고 권하진 않으셨고요, 아버지께서는. 생전에는? 예. 어머니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고 부모의 심정에서 혹시라도 나갔다 상처 입지 않을까. 그렇겠죠, 또 당연히. 이 정치인이란 게 집안일을 잘 못 챙기니까 지금 저희 집안일을 좀 챙기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저런 염려를 하시는 건 분명한데 네. 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없죠, 전혀. 그러니까 제 이걸 어머님한테 확인해봐야 돼, 거꾸로. 박지원 대표나 권노갑 고문께서 네. 탈당하겠습니다. 네. 해도 뭐 소신대로 알아서 판단하시오. 어머님의 스탠스는 항상 그랬다? 네. 제가 입당을 한다 해도 잘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하거라. 그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예, 워낙에. 아버님이 살아생전에는 혹시, 왜냐면 형들은 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너 말을 국회의원 될 생각이 있으면 라고 토를 달고 무슨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막내, 그러니까 셋째는 정치를 할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죠? 제가 좀 내성적이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뭐랄까 좀 이 성숙되는 속도가 좀 늦었다고 할까요? 좀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 말도 잘 안 하고. 어디가 특히 덜 성숙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낯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 하기에는 좀 적합치 않은 면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대혼란을 보고 이제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긴 된 겁니까, 이제는? 결정은 안 했지만?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정청래 의원하고 친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 번 본 사이는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 자리에 딱 앉아서 김 교수님이 출마를 하는 게 자기는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깊이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고요. 본인은 굉장히 취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자, 그건 알겠고요. 한 가지 답은 얻었고, 권노갑 또 박지원, 그 아버지하고 오랜 세월 정치적 동지였고 상징적인 동지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던 분들인데 그분은 나갔어요.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분들과 제가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권노갑 고문님은 이제 제가 정말 유치원 다닐 때 동교동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 너무 어릴 때라. 근데 지금 연세도 90 가까이 되셨고 박지원 대표님도 87년 6.29 이후 민주화가 돼가면서 이제 뭐 대선 정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거든요.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70대 중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세대차가 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는 뭐 상황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법도 다른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드리고 있고 뭐 그분들도 제 입장을 존중해 주시리라고 제 소신을 존중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글쎄 뭐 제가 찬성했다고는 할 수 없죠. 정치인 다 되셨네. 찬성 반대는 반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친노 패권이라고 부르는, 뭐랄까요, 프레임한 민주당의 문제. 이게 문제라서 이 사람들이 나갔다. 당이,
그 소위 문재인이 장악하고 친노가 장악해가지고 문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문재인 대표. 네. 이제, 뭐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왔죠? 뭐, 불쌍해서. 불쌍해서. 뭐, 아니, 안쓰러워서. 요청을 거절을 못했다. 뭐 그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솔직히, 친노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는지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없으니까 저러고 다니죠. 예. 불쌍하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보신 건 있잖아요. 어떤 당인지 아직 정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당이다. 예, 자꾸 바뀌는 것 같고 예,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호남의 신 DJ가 되겠다.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DJ.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이 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이 화합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런 분인데 분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그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마치 그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무슨 독점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뭐 출신이 어디든 또 저희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정신,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진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성숙도가 좀 평균보다 느렸다고 하셨는데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워낙 적극성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건 아버님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아버님이 당대 세계적인 인물이라 그분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수줍고 그렇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혹시? 저희 아버지야 저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시고요. 많이 다른.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그랬다고 스스로 혼자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반인하고 비교해도 좀 그렇죠. 냉철한 자기 인식이네요. 교수님한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고 또 중국에 최근에 다녀오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급속히 내각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입당 발표하고 나서 언론이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중국을 가버렸어요, 그냥. 응? 중국에 가셨으면 당연히 그 과거에 아버님의 지인도 있었을 것이고 커넥션도 있을 것이고 고위층과 혹은 그 관계자로 듣는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드 관련해서라든지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예, 제가 그 중국 쪽 소식통을 통해서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 쪽의 그 시각이 어떤지 네. 그것을 꾸준히 듣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오늘도 좀 뭐 듣고 왔고 아하. 한데 그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도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실제로 배치했을 때 그 레이더로 뭐 중국과 러시아까지 우린 중국만 생각하는데 러시아도 그 레이더망에 다 걸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남한을 노리고 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4월 총선용이고 중국에서 보는 시각이. 중국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나 러시아의 여러 가지 경제적 보복이라든가 제재가 두려워서 아마
무리해서 그걸 설치하지 못할 것이다. 아시는 중국 통의 분석인 겁니까? 4월 총선 끝나면 사드 얘기는 바로 들어갈 걸로 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분들이 혹시 파파이스 보시는 분들? 중국말로 해야 되겠는데? 아, 그렇게들 분석해요? 중국에서? 예.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것은 총선용이다라고 분석한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죠. 100% 총선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설마 우리하고 지금 교역액이 얼마고 1위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아버리면 걔네 큰일 나. 그러니까 실제로 하진 못할 것이야. 라는 정도로 좀 안일하게 판단하는 건 없을까요, 혹시? 중국 입장에서? 물론 만약의 경우도 대비는 하고 있겠죠. 실제 배치할 경우.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가 됐든 거기는 중국 미사일의 목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 앞마당에 그게 설치되는 거니까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되면 그부터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확률은 30-40%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요. 네. 대신에 공격용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뜨는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거의 100%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하.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 여하간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하고 교역용으로 볼 때나 혹은 한국의 정치 일정으로 볼 때나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은, 사드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총선에서 이제 그 공안 정국을 만들고 해서 보수 결집을 시켜서 자기들 이기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드 얘기는 실제로 배치 못하고 꺼질 것이다. 그렇죠. 안보 분석. 위기감 조성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당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들어 놓고 선거 끝나면 또 흐지부지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분석이다. 그래요? 그럼 한반도 정세 일반에 대한 혹시 얘기는 최근에 들어보신 거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러는 게 물론 나쁜 점이 많죠. 골치도 아프고 네. 예, 핵이란 게 뭐 언제 어디로 잘못 터져서 중국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 써먹을 수 있는 점은 이제 대만이 요즘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만 독립 여론이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남중국해의 이런 전략적 네. 이 이익을 노려서 은근히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네. 중국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아예 손을 떼고 멋대로 가게 놔두겠다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지렛대로 쓸 수 서로 있다. 견제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이게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감정을 추스린 거예요? 아니죠. 머릿속으로 좀 언어 순화를 좀 하고. 재밌는 양반이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이보다 더한 정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한술 더 뜨네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를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식으로 지금 국정교과서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제 나중에 레임덕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레임덕이 안 오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레임덕은 누가 해도 옵니다. 그건 그래요. 모든 걸 아버지 시대로 되돌리려는 거죠. 지금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근데 과거에 경험해 보신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봤으니까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안전과 어떤 힘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실한 사람 찾으시는데
지금 그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도 그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김영삼 대통령한테로 간 사람입니다. 그랬죠. 아, 재밌다. 앞으로요, 가끔씩 한 번씩 나와주세요. 저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김대중의 아들 말고, 김홍걸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워낙 거인이라 평생 그런 주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평생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신체 일부가 발달하는데, 저의 요인으로 정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홍걸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사실 뭐 아버지 때문에 저희 형들은 정말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 어쨌든 뭐 감옥 계시고 그럴 때도 적당히 타협하고 좀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저런 생각은 약간은 나더라고요. 2007년에 김승현 회장이 아들 뭐 때렸다고 그래서 네. 이제 직접 가서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유 재벌 회장이 뭐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들이 약간은 부러운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특별히 딱히 챙겨주고 그러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큰일, 바깥일이 더 우선이고, 뭐 자식들 출세시켜야지, 뭐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지,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어른들이거든요. 부모님이. 예. 양친이 모두.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무슨 독립투사, 예.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아들들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내팽겨. 내팽개 치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가정 불화를 조사하고 그래. 하지만 이렇게 오냐 이렇게 키워주지는 않으셨다. 자식 잘 되는 게 최우선 과제는 아니셨다는 거죠. 그 두 분이. 예. 그래서 나이 먹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누굴 팬 적이 있던가. 어쨌든 그러면 아직 고민 중이셔 하는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일을? 아버지께서도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에 발을 들이고 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느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당에.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정치를 하실 때가 한참 옛날 얘기인데 네. 그때 비해서도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층에도 믿음을 확실히 못 주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싶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자리를 하겠다는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혁신이 돼야 되고, 이 정책, 전략 이런 면에서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혹시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자주 나오시겠지만? 그거는 예상을 못했던 질문인데요.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네. 그 아들로서.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저 양반 김대중 아들 아니야? 라는 상징성을 영원히 못 벗어나거든요. 지금 분열하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뭐 그때 이해찬, 안희정,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모든 야권 세력을 통합해서 꼭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이 수구 보수 정권이 물러나게 해야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떼주고 또 사사로운 감정 같은 것을 다 뛰어넘으면서 단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라 하셨던 그 뜻이 있는데 분열을 하면서 그런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분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이 정치인이 화풀이, 분풀이 하는 식의 정치를 해서 과격한 언행과 그런 것을 보이면은 잠시 화가 풀려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고 대의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합해 주실 것을 이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빌어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할만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자주는 아니어도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나오시는 걸로 그러면? 예, 그러죠.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벤트를 했어요. 설날 때. 뭐냐면 오프라인에다가 그 벙커원 멤버십이라는 게 이제 그 1년 동안 벙커에서 했던 모든 강연을 볼 수 있는 멤버십이에요. 그 회원에.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카드를 전국의 휴게소나 이런 데다 숨긴 거예요. 이걸 찾으면 1년 공짜, 플러스 1년, 2년도 공짜, 뭐 이런 이벤트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한다고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찾아?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찾았을 때까지 10개 숨겨놨는데, 오늘 현재까지 8개를 찾았어요. 예를 들면, 호남선 센트럴시티 버스터미널, 지경은 성추행범을 찾아 손바가지를 비틀어라예요. 이거 어디서 숨겨놨냐면, 여기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연인 동상이. 거기서 여기 손바가지를 비틀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손목 여기다 숨겨놨다고. 이거를 숨겨놓고 1시간 반 후에 찾았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걸 다 찾았고, 마지막에 어디냐? 한라산 백로당에다. 진짜로 숨겨놨어, 여기다가. 이거 찾은 사람 10년. 그래서 우리, 이 벙커팀 막내가 진짜 한라산 백로당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거 숨겨놨대요. 네. 저기 어디서 찾아요? 지령이 있어요. 뭐냐면, 힌트,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힌트로 여기서 찾아내라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다 공짜야. 1년에 20몇만 원인가 그런데 몇백만 원짜리인 거지 이게. 그 사이에 망하면. 그건 생각 못 해봤네. 자, 이런 이벤트가 있고 PPL 읽어주시죠. 예, 함께 나누는 착한 콜입니다. 착한 콜 대리운전. 퀵 서비스 꽃배달을 이용해서 각종 단체에 기부된 금액이 5,5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매출이 5,500이 아니라 기부한. 그러면 굉장히 많이 벌었네요. 많이 벌었네요. 파파이스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한다는 광고주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기부했던 것을 멈추지 않고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 전국 퀵서비스 종사자 협동조합 등과도 단체 협약을 맺어서 관련 종사자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대리운전은 1800-9998, 1800-9998. 왜 똑같은 걸 두 번 써놔?
꽃배달은 기억하라고.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이랍니다. 네, 1800으로 시작하는 이 세 번호로 착한 콜을 하면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그중 수익금을 기부한다. 이 기부한 금액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리얼미터의 권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MBC에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가 68%가 나왔어요. 반대가 26%예요. 이 여론조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짚어보죠. 읽어보시면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등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뭐 관련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서 68%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혀 그 균형이 담보되지 않은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실력입니까? 의도입니까? 글쎄요, 아레날 같은 경우는 참 괜찮은 조사기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실력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좀 이 부분하고 이제 함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대통령 지지도입니까? 예. 1월 6일 날 그 수소폭탄이라고 하죠. 터졌는데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하루 만에 4.8%포인트 올랐어요. 그리고 1월 13일 날 대통령 대국민 담화였죠. 그 기간에도 7.1%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2월 3일 날 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 예고를, 그날도 무려 7.2%포인트가 올랐어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다른 지지도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높게 나와라, 높게 나와라 하면서 설계한 거죠. 그죠? 2월 4, 5일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2월 3일 날 발사 예고가 있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조사 날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의도라긴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이 이렇게 굴러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설문지를 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런 걸 의도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어요. 네. 위성 로켓. 그렇죠. 로켓이죠. 예, 미사일이 아니라. 예. 위성 로켓 발사의 바람직한 대북 방향성이 뭐냐. 3박 4일 동안 내내 모든 언론을 통해서 난리가 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한 거죠.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로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나 자해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강경 일본들의 대처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향후 대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보기를 강력한 대북 제재 그리고 교류 협력의 방향성 유지, 잘 모름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예상을 할 때는 워낙 3, 4일 동안 이렇게 몰아쳤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한 6대4 또는 5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강력한 대북 제재가 47.9% 그리고 교류 협력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가 42.6% 5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지금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론이 3일 내내, 4일 내내 이것은 미사일이 아니고 위성이다. 위성이고 앞으로 미사일 기술로 연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위성 단계이고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사드는 우리 국익과 직접 배치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여론전을 3박 4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거꾸로 6대4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층에서 여론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치인 것 같아요, 이게. 보수층에서 보면은 60% 정도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누리 지지층만 따지면. 예, 진보층에서는 52% 정도가 그 교류 협력의 방향성 유지해야 된다. 중도층을 보자면 원래 중도층이 가장 많습니다. 48.2 대 46.7로 거의 비슷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제 새누리당이라든지 여당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를 좀 암시하는 결과가. 왜냐면 이런 거 워낙 많이 당해왔거든요, 이때까지.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대화 협력 계속 해야 한다는 게. 그렇죠.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지금 개성공단은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전을 했는데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4.13 총선까지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안보 이슈 자체가 여권의 입장에서 또 딴 것도 만들어내겠죠. 예.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그 키리졸브 네,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이 있어요. 한 2달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2월 3일 날 저 위성 발사 얘기가 나왔을 때 동력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보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드로 가지고 계속 몰아치겠죠. 어쨌든 이 대북 긴장감은 이때까지 보수 정권에서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모든 선거에서 예전에는 총 쏴달라고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돈 주고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예. 판문점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인 이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게 그 응답을 하고 있어요. 반면 남북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4%라든지 8% 아주 저 밑에 순위로 가 있거든요. 그 안보 불안감 이 부분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가져간다고 했을 때 여권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거죠. 예. 뭐 몇 프로라도. 그렇죠. 특히 총선은 몇 프로로 당락이 결정되니까요. 그렇죠. 설 연휴 직전에 네. 뭐가 발표됐었냐면은 SBS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가 발표됐는데 반기문 1위라고 8시 뉴스에서 크게 나왔어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 리얼미터에서는 문재인 1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우선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다른지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저 위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정례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을 빼고 하는 조사이고 밑에 리얼미터 조사는 시사인하고 했던 조사예요. 제가 궁금했던 건 TNS는 SBS가 의뢰했다고 하는 TNS는 예. 반기문이 23%고 정례는 반기문이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례는 세 사람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여기를 보면 반기문 23%인데 리얼미터는 문재인이 23%예요. 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둘이. 예. 그리고 TNS는 문안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김안이고요. 요 둘도 순서가 바뀌고. 그러니까 예. 이 리얼미터 TNS는 사실 하나도 안 맞아요. 겨우 4명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라고 봐야 되죠?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한 거죠? 부가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14%, 10%, 8% 이거는 어차피 오차범위 안이기 때문에 저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 두 차이는 총장하고, 크잖아요. 예, 문재인 전 대표하고 부분인데 설문 이제 그 설계의 가계평가라든지 문제. 예. 표집된 문제 그런 부분도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 지지도의 흐름들, 분석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하여튼 설계 문제나 혹은 표집의 문제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스캔들 같이 예. 반기문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반기문에 비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건 안 됐으니 좀 이상하다. 그렇죠. 라고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들은 이제 매월 머니투데이 적합도 조사 반기문 그 청장에 들어가는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한 3개월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1월 1일 날 이후 이제 그 사건이 터지면서 더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TNS 조사를 보면은 이제 지난 그 추석 때의 반기문 총장의 비율하고 지지율하고 지금의 비율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머니투데이랑 조사 다음에 언제 합니까? 머니투데이 1월 이제 매월 말에 합니다. 예, 매월 말에 하겠습니다. 1월 말에 한 거에 이번 결과에- 2월 말에도 또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 정당 지지도를 봐도 조사 방법상의 차이점 때문에 좀 이해하지 못할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예. SBS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거의 40% 가까이 되죠. 여기는 비슷해요. 39, 40. 근데 더민주당이 여기는 19%, 여기는 30%예요. 굉장히 그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잖아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설문지를 확인한 결과 보통 무당청을 많이 줄이고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재질문, 3차 질문까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TNS 조사나 RNL 조사 무당청이 한 30%로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재질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온 가능성이 크고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익히 전화 면접에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3차 질문까지 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호감을 느끼는 정당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추세를 보자면 새누리도 올라가고 더민주도 올라가고 국민의당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네요. 상당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포인트 정도가 올랐고 안철수 의원 또한 0.4%포인트 올랐는데 반등의 모멘텀은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설 연휴에 민심이 반영되는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네요. 대북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앞으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으로는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김무성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보수층이고 응집력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론 보도량에 이제 식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떨어지고 김무성 올라오고 안철수 보합세. 예. 자,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니, 이걸 기억해둬야 총선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 주식 시황 같아. 보합세를 유지하고 상승세, 하락세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어떻다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4.13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좋아요. 정당 지지율을 바꿔서 얘기해보죠. 어떻게 됩니까? 새누리는 올라갈 요인이 크겠죠. 더민주는? 더민주는 제가 볼 때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합,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도 공천과 관련해서 보다 본격화될 거고 그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단순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국민의당은 보합? 모르겠네요. 국민의당은 모르겠네요로.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땐 밑에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총선 제1당 전망을 물어봤어요. RNR도 물어봤고 TNS도 리얼미터도 다 물어봤는데 일당은 뭐 새누리당은 여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총선을 바라보는 전망 자체가 거의 70% 이상이 새누리당이 1당을 할 것이라고 야권 지지자들은 이쪽으로 관련되다가 새누리당 지지율 높게 나오니까 이 전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야권으로 흡수될 만한 중도층이 어차피 쟤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기도 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과 함께 밑에 총선 심판론을 보시면은 이것이 더 문제예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여야 심판론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정권 심판론 또는 여당 심판론을 하고 있죠. 근데 위에 잠깐 한번 보세요. RNR에 조사를 한 건데 국회 심판론하고 정당 심판을 합치면은 40%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서 여야 심판론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그 야당 심판론을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표가 분산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의 내용적인 방향성에서도 서로가 엇갈립니다. 왜 야권을 심판해야 되지? 좀 정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실제 그 여권의 그 주요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중도층이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예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그래왔고요. 지금도 그런 거거든요. 야권은 망할 것이야. 심판해야 돼. 갈라졌어. 안 돼. 이 얘기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 일종의 자학이거든요. 그런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플러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상이 맞는지 보자고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씨 잡곡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잡곡을 보았습니다. 꽃씨 잡곡의 붉은 누룩을 발효한 건강한 홍국살은 잡곡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마트에서 만났던 잡곡들과 달리 꽃씨 잡곡은 마술과 같은 식감을 선보입니다. 이것은 잡곡을 다루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방식이죠. 엠푸드의 꽃씨 잡곡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고요?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종대 예전에는 여러 가지 명칭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예비 장관. 내람되게도 지난주에 정의당 예비내각 국방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종대라고 합니다. 정말 보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말도 되게 어려워요. 입에 붙지도 않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여기 터미널은 이제 종말 단계라는 건데, 우리가 버스 다 도착할 때 안내 방송이 뭐라고 나와요? 그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이거 이제 거의 이제 다 왔다 이겁니다. 우주에 갔던 미사일이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가 종말 단계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돼서 상승할 때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은 따로 있어요. 이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우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그때도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요격을 하는 건데 40km까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40km까지. 고도가 40km. 낮은 단계? 그거는 저고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층권 그 바깥에 그 외기권 예. 우주가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먼저 가서 때려야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의 피해도 적겠죠. 그렇죠. 다 와서 그때 가서 요격하면은 시간이 촉박하죠. 예. 그러나 우주로 먼저 나가서 때리면은 아무래도 요격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따로 만듭니다. 이게 사드인데. 이게 사드다. 예. 자, 날라갔다가 여기 떨어질 때 밑으로. 밑으로 떨어질 때. 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여기서. 그 이상에 150km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 그때부터가 요격 범위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게 거예요. 정점에 달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죠. 사드하고 북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 방어라는 게 이제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한미 간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드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면? 저렇게 멀리 우주까지 올려보내서 한반도 남한을 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포 쏘면 돼요, 대포 쏘면. 뽕 쏘면 되는데 왜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쏘냐고. 아니, 저기 단거리 미사일이 1000발이 넘어요. 그거 말고 장사정포도 많아요. 그걸 안 하고 저렇게 우주까지 갔다가 무슨 뭐 그게 다시 내려온다. 아주 칠할 연병을 하고 있는. 아니 그런 미사일을 쏜다는데. 아니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될 걸 왜 긴 장대를 찾냐고.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가 이 사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예 고려 대상에서 빼놨던 거라고. 근데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 스캐퍼로티라고 그 스캔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지금 부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갑자기 저기 자기가 본토에 미국 국방부에다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9월입니다. 재작년부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팔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못 듣던 얘기거든. 보세요,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대륙간. 우리는 같은 땅에 있고요. 대륙간이라는 것은 저기 최소한 호주나 아니면 저기 아메리카나 유럽에 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일이 없는 미사일이니까 이 ICBM이라는 건 대륙간 탄도탄은 그러니까 사드는 그걸 막는 건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갑자기 상관이 있기 시작한 건 재작년 9월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찬회동에서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말하면서부터인데 그때 근거가 있어요. 왜? 그거는 이제 재작년 3월에 북한이 했던 이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멀리 한 저기 괌까지 날아가는 한 4,000km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데도 요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게 그 노동 미사일이 북한에 있어요. 이걸 발사 시험을 했는데 평소보다 이 고각을 높였다. 즉 이 쏘는 각도를 더 수직에 가깝게 각도를 높여서 쏘는 이상한 사격 시험을 북한이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북한군의 전술이다. 이렇게 쏘면 될 거,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미사일이 박격포 같이 쐈다 이 얘기거든. 얘긴즉슨. 그런데 통상 미사일은 그 연료량을 조절한다거나 그 추력을 조정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절하지 쏘는 각도를 갖고는 조절을 안 하는 그런 게 이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 이 얘기예요. 미군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군 사령관 얘기가. 그런데 우리도 미사일 개발하잖아요. 그 이듬해 즉 작년이죠. 작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한 여름쯤이었습니다. 6월에 우리도 이제 800km 나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단 말이죠. 북한에 뭔가 또 비슷한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흥이라고 그 대전 옆에 있는 해안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창간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네. 이게 800km를 날아가는데 쏠 데가 없다고. 서울에서 평양 쏴봐야 몇백 킬로 안 돼요. 800km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러시아까지 날아가는 거야, 러시아. 최소한. 바다로 물론 쏘지만. 네. 그래가지고 사거리를 그렇게 800km 시험할 데가 없으니까 네. 우리도 고각을 높여서 쐈다 그래야 돼? 실험을.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나가게. 네. 대신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왜 북한이 그렇게 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죠. 네. 공해상으로 너무 멀리 나가면은 그 탄착 지점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결과를 여러 가지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엔진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각을 높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복음처럼 들린 겁니다. 이게. 아싸! 이렇게 된 거군요. 이거 하나로 전략을 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방공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이거 사드를 설치할 이유를 찾다가 그걸 핑계로 삼은 거고. 그것이 나온 거죠. 그분이 로키드 마틴사하고 친한가요? 그분 선배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다 이번에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하고 1월 7일부터 미국에서 사드 배치론이 나왔거든요. 거기 발언하신 분들이 로키드 마틴 고문으로 가 있는 윌리엄 코엔 전 국방장관. 이분은 클린턴 대통령 때 국방장관입니다. 그분은 아예 장사치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말을 하면서 또 이 난리가 난 것이죠.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우리한테 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면 그죠? 이 무기는 누군가를 보호할 목적인데 결국은 보호할 대상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드가? 우선 용어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용어를 쓰시면 이제 우리 그 밀떡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댓글 올라와. 내가 좀 정리해드릴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리가 없지 않아요. 이건 안 맞는 말이죠.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쏜다고. 근데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대륙간 있다.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 그런데 노동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아주 나가는데 노동미사일은 중거리. 5,000km 이하.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에요. 이건 괌이나 하와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 괌이나 하와이에 전략 폭격기가 전개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게 유사시에 북한을 폭격한다고. 그러니까 미 본토가 아니라 해외 전진 배치된 미군 기지 또는 뭐 일본까지 이런 걸 때리는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 요건 500km 이하. 그다음에 고도도 20km밖에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리고 서울까지는 연료 조금만 넣어도 돼. 그다음에 탄두 중량이 무려 1톤짜리. 단거리니까 탄두가 무거워도 된단 말입니다. 장거리는 어때? 이거는 로켓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탄두가 작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거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붙이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그 이하는 한국에 오는 건 스커드 미사일. 이것도 탄도 미사일이에요. 탄도 미사일입니다. 다 똑같은 탄도 미사일인데 거리가 다르고 고도가 다른 것이죠. 지금 고고도 이 사드 시스템으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못 막어. 레이더에 잡으면 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이동식 발사대가 많다고. 그리고 그 단거리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백두산 인근에 뚫린 구멍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10,000개 구멍 중에 어디가 미사일 사일로인지 우리가 판단 못 한다고. 또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뭡니까? 이거 연료 주입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서 미사일 쏠 조짐이 있다 없다 이거를 보는 건데 이제 고체 연료는 언제든 버튼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서 날라오는 건지 움직이면서 쏘는 건지 그것도 2분이면 날라와요. 전방에 어디 이동식 발사대에서 서울을 때린다. 그리고 서울이 넓어서 조준할 필요도 없어. 아무 데나 쏘면 다 서울이에요. 그럼 예비 국방장관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런데 최소한 사드로 그걸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는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 이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사일만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서울에 더 위협적인 건 장사정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360문이 항상 서울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 한 10,000문이 넘습니다.
그런데 1시간에 2만 발의 포탄이 서울 상공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국방부 판단입니다만은 2만 발이면은 서울 시내 전체가 새까만 연기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하늘 전체를 구경할 수가 없고 완전히 거대한 막으로 뒤집어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과 북이 오랫동안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륙간 탄도탄을 방어하는 저런 사드와 같은 미사일은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이었던 것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개념이라는 건 과거 미소, 이게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 이런 대륙과 대륙 간에서 나온 전략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전략적인 개념이 다 깨지고, 5,000km 나가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쏜다는데. 근데 올라가면 안 내려올지도 몰라. 위에서 인공위성처럼 빙빙 돌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라는 게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드도 이렇게 로켓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 탄두 부분이 우주로 나가면 캡슐이 열린다고. 거기에 한 이 주먹만한 6kg 정도 되는 무게의 이상한 물체가 툭 튀어나와서 자체 추진력으로 걔가 우주에서 비행을 합니다. 한 초속 6km의 속도로. 이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인근에서 폭발해서 폭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탄도와 탄도를 히투킬이라 그래서 직접 맞춰가지고, 패트리어트는 주변에 폭풍으로 파괴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맞춰가지고 파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킬비클이라 그래요. 타격체라는 게 그 6kg. 요게 사드 기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실패하는 게 그거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날라오는 미사일의 속도가 대략 초속 7km에서 10km. 이걸 찾아내가지고 포물선 각도를 맞춰야 돼 또. 이게 이렇게 가는 걸 삐뚤어 맞추면 확률이 낮다고. 또 맞고도 계속 가. 그러니까 요걸 정통으로 맞추게 이 궤도 계산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때려야 된다고, 정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면 우주에서 요격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럼 한 30-40% 성공률이 있다는 거는 어디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안 해본 이론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2번 실험을 했는데 그게 다 대기권에서 그 낙하산으로 미사일을 떨군 다음에 발사가 되면 그걸 우주와 비슷한 속도로 비행시켜보고 가서 때려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나가서 작동하는 센서나 추진력은 대기권에서 있는 건 다 그 사이에 버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킬비클이라는 자그마한 타격체가 때리는, 완전히 센서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른데. 자,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자,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륙간 탄도탄이 미국으로 날아갈 때 그걸 방어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싶은 건 이해가 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는 것 같고, 뭐 북한이 쏘는 거를 빨리 잡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미국의 이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거죠? 이 사드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극초단파 레이더, X밴드 레이더라는데, X밴드라는 건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파 중에서 주파수 대역이 가장 짧은 대역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파가 나와요. 이 레이더로 상대방에서 쏜 그 미사일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때리죠. 그죠? 네, 그래야 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X밴드 레이더는 미국이 개발한 레이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이게 약 1000km 이상 탐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은 요격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레이더라는 건 모든 신호를 다 흡수하는 게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X밴드 레이더가 가동이 되면은 중국 내 그 군사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중국의 군함, 항공모함, 전투기, 미사일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파를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은 이 한국이 중국의 군사 동향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전방 기지가 됩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하겠다는 건 이해가 간다고요. 미국의 전략상. 왜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냐. 이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박근혜 정부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를 봉쇄했던 정부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그 사드 얘기 좀 하자. 그래 청와대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이래놓고 저 유승민 대표한테 그 저 친박들 시켜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반도에 지정학이란 게 있는데 저 뭣도 모르고 사드 얘기 떠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승민 찍어내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는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봉쇄했던 것이고 정부 내에서는 검토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걸 그 교수는 요 앞에 실제로는 우리 정부도 할 생각이 없는데 네. 미국 말 들어주는 척하며 이번 선거에서 소위 이제 안보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드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네, 저 의견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우선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국제 정치적으로는 이 정부는 사드로 중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가 대중 압박용이라는 얘기가 지금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진핑은 사드에 사자 만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드는 그 미중 간에 또는 한중 간에 중국의 신경줄을 건드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도화선으로 이미 발전해 있습니다. 중국 NSC 그 국가안전위원회나 아니면 중국 외교부에 자문하는 그 주로 뭐 칭화대학에 제일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옌센퉁 교수 같은 사람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자기네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란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이거는 방어 무기지 공격하는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배치되는 건 못 참겠다. 왜 못 참느냐? 그것은 동아시아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한쪽이 한쪽을 다 감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미국이 중국을 선제 공격할 때 매우 요긴한 무기 체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케네디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설치하려고 그 구소련에서 오니까 막은 것처럼 그런 걸 지금 중국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위협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다가 또 감정을 실었어요. 이건 조금 얘기가 깁니다만은 한 3, 4년 전에 센카쿠 그 다오디다오에서 미중이 물리적 충돌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막 물대포 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 뒤에 3, 4년 조용하죠.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3년 전에 미중이 마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여기서 힘의 사용을 과시하지 말자. 이렇게 마쿠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해서 동아시아에서 안정을 기하기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런데 돌연 그 직후에 이제 한 해 정도 지나서 사드 얘기가 미군 쪽에서 나왔을 때 시진핑 주석은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뒤통수를 친 거다.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그 전국에서 미국이 또 사고 친 거 아니냐.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더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아시아 정세는 우리는 한반도만 보니까 뭐 남북 관계가 전문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은 센카쿠 문제,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문제. 이 네 군데의 열점은 강대국 정치에 의해 가지고 다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드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 느끼는 그 배신감이랄까? 이게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 중국이 느끼는 배신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의 그 어떤 일종의 이중 플레이 또는 어떤 배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들고 나오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사드가 누군지 거기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한테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이렇게 이것이 전부 학습이 다 끝나 있는 제가 작년에 중국 갔을 때도 CCTV에서 하루 종일 사드 떠듭니다. 우리 종편보다 더 떠들어요. 중국의 주경방송요, CCTV. 네. 한국에 온 것 같더라고, 무슨 종편같이. 계속 조자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한테 그 사드에 대해 저도 뭐 그때 기자였으니까 취재하러 갔잖아요. 취재할 필요가 없어. 먼저 말해주니까. 흥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황구시보에서 중국 관영 매체입니다. 황구시보에서 몇 차례 지금 사설 칼럼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센 어조로 한국을 규탄하는 걸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총선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거용이라고 저는 보는 근거는 이게 지금 배치를 결정해도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전 못 온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7개 포대를 갖는다는 계획인데 현재 5개밖에 아직 창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 5번째 포대도 작년에 창설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포대, 2번 포대는 괌과 텍사스에 각기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요. 3번 포대, 4번 포대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5번 포대는 이제 편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사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개 포대가 48기의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근데 예비 물량을 뺀다 하더라도 5개 포대면 총 240여 기의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는 지금 100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150기가 모자라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미사일 없는 포대를 창설했냐? 작년에 미사일을 생산 중에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44기를 생산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7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없는 포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괌에 있는 거 뺄 수 있느냐? 못 뺍니다. 거기 이미 붙박이로 들어가 있어요. 텍사스에 있는 거 그럼 하나인데 아니 미국이 자기네 미사일 방어도 포기하고 한국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본토에 있는 한 개를 빼준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포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드가 지금 개발된 지 27년째인데 아직도 시험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7년 또 걸릴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게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완성된 무기가 들어와야지 그럼 한국에 와서 요격 실험만 하고 있을 겁니까? 북한이 수소폭탄 터뜨린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반대할 것도 없이 아유 그냥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놓으세요. 이래도 됐다니까. 그냥 갖다 놔. 있으면 다 가져와. 얼마든지 그러면 또 여기 와서 부지 조사하는데 한 2년 걸릴 거예요. 아니 근데 부지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언론을 뒤지다 보니까 작년 3월에 나온 건데 미군에서는 대구 한 곳만 딱 지정해가지고 대구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대구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드 얘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네 지역구로 가져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막강하죠. 막강한 게 앞에 5.5km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5.5km. 앞에 5km를 다 비워줘야 됩니다. 이거 평지입니다. 산에는 배치 못해요. 평지를 다 비워줘야 돼요. 사람이 살면 큰일 나는 곳이고. 큰일 나는 동서남북 각 5km씩이에요? 아니 전방 5km엔 건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경 5km 내에서는 선박 항공기 차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기는 전자장비가 다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전자파 피해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그 구역이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드 자체 포대가 차지하는 그 부지가 한 15만 평. 근데 기존 기지는 다 대구에 있는 거 미군 기지는 공항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사드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라 그래다가 지금은 평택이라 그래다. 평택은 또 원유철 대표 지역구예요. 이분도 사드파죠. 네. 그러니까 또 부산 얘기가 나왔는데 기장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김무성 대표 인근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구가 후보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국방부 관계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미군 기지 아닌 곳에 배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미군 기지를 또 하나 져줘야 됩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부담이에요. 소파에서. 그거는 부지하고 기반 시설은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이 뭡니까? 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택에 우리가 미군 기지를 져주는데 그 비용이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10조 원.
그리고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비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건물 기반 시설이 한국군 기준하고 달라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이건 총선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아니, 때문에. 이거는 총선 끝나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자, 지금까지 보십시오. 2012년 총선 때 강정마을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강정마을 찬반으로 국민의 두 패로 갈라졌어요. 강정마을 선거 끝나니까 대통령이 또 무관심입니다. 더 엉망진창됐죠. 그 다음에 대선 때 NLL은 영해선이다 아니다 이거 갖고 난리 났는데 대선 끝나고 보십시오. NLL 영해선을 만들기 위한 무슨 조치를 새누리당이 했습니까? 뭐 영해법을 바꾸고 영해선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심 없어요. 다 선거용이에요. 국가 안보가 중요해서 국가 안보적 현안으로 제기됐다 그러지만은 사실 선거 끝나면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 사드도 마찬가지 운명이죠. 이것도 사실 지금 당장 배치하고 안 하고 야당이 반대하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사드에 찬성하는 국가 안보 세력과 사드에 반대하는 국가 안위에 관심 없는 세력. 아, 그럼 우리가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놔. 어디 갖다 놓을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나가면 총선 전에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자기 지역구 가서 우리 지역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다시 짜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굉장히 국가 안보 위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 보라고. 맞아 죽을 겁니다. 지역구 가서. 아, 그럼 우리가 사드 대찬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전부 다 전력적으로. 당장 총선 전에 들어오라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래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니까, 이거. 북한의 인공위성 무서워 죽겠다고, 우리. 죽겠다. 아니, 결정만 하면 1, 2주 안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뉴스는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야당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뭔가 반대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선거용이라는 걸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한국에 지금 적극적인 사드 배치론자도 없어요. 정말 사드를 갖다 놓고 싶다면,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우리 지역 구민들 설득하자. 또 정부는 지금 부지조사 하고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 후보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서명운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아니, 그런데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봤다는 느낌을 요 며칠간 많이 가져요. 저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개성공단도 그렇지만 이 사드도 그렇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끼리 앉으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 전문가 대 전문가로 얘기해보자.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 사드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그 다음에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보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하고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그럴 때 군의 지휘관이 가장 무슨 고민을 먼저 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결정적 작전이냐?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이냐? 무엇이 전쟁 승패를 결정짓느냐? 이런 핵심적인 걸 찾는다고. 그런데 사드를 발사해서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려면 앞에 항공기가 다 비켜야 된다고. 그런데 개전 초기에 한미 연합군 항공기가 3,000대가 떠요. 일본까지 포함하면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항공작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한반도 상공이 이 공역 관리가 안 됩니다. 완전히 교통체증같이 수천 대의 전투기가 뜬다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패트리어트 사드를 쏴?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군이 미군 패트리어트의 영국 전투기가 5인 사격으로 격추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그러면은 이게 누가 이 공중을 통제하느냐 문제로 거의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작전을 포기해야 돼요. 항공작전을. 이게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사시야 항공작전은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말짱황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래 선택의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군사작전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휘관들이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군도 반대해왔던 겁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뒤집힌 거죠, 지금. 정치적 이유로.
정보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최근에는 주한미군보다 새누리당 쪽으로부터 압박이 더 심했대요. 아, 실제 그렇게 얘기해요. 사드 얘기 하라고. 네, 사드 얘기가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완해동하는 것인데 그 주한미군이 이런 실효성 없는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주한미군이 이제 미 육군 사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육군 대장이죠. 그런데 전 세계 미 육군 대장이 지휘하는 사령부 중에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주한미군이 지상군 포대 빼놓고는 다 빠져나갔다고요. 지금 쓸만한 전력이 없는데 한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은 이게 무슨 사성장군 부대가 아니라 원스타 부대도 못 돼요. 이래 불평을 하면서 자꾸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유치하고 싶어 한다고. 그럼 부대 위상이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정보 지원, 군수 지원, 예산 지원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태평양 사령부의 주한미군 사령부가 가장 중심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 위신은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드가 아니라 딴 게 나오면 또 그거 달라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주한미군이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저게 돌파구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 찬성으로 저는 급 찬성, 급 설치, 48개 당장 달라. 당장. 아예 달러를 그냥 보따리로 싸질머지고 가서 사겠다고 가도 지금 팔 물건이 없어. 그렇게 사드가 중요하고 그렇게 금방 해낼 자신 있으면 그렇게 떠들 거면 니네들 빨리 지어놔.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없다. 지금 사드는 생산 중 인프로덕션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 말 한마디에 작년에 이 논란이 싹 종결됐던 겁니다. 싹 종결됐던 논쟁이에요. 한국에 갖다 놓을 포대가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드 얘기 나오는데 미국 상황이 바뀌었느냐?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게 몽창다삭이네 이게. 근데 이제 미국의 군산복 합체 입장은 다르죠. 오바마한테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작년에 미 국방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 한번 오바마가 국방 예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미사일 방어 비판론자예요. 원래 상원 의원을 할 때 미사일 방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 등 그 군산복 합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바마는 쳐죽일 놈이죠. 미사일 방어 예산을 안 주고 퍽퍽 깎아버리는 거예요.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그런데 이번에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하게 되니까 바로 하루도 안 걸려 1월 7일 날 한국에 사드 배치하자고 나온 사람이 미 하원 군사위원장, 소위원회 간사.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MD 예산 올리네 내리네로 오바마하고 갈등을 빚었던 그 정치인들이고 지역구가 전부 플로리다, 시애틀 그 록히드 마틴 보잉사 본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평소에 거기서 정치 자금 많이 받아 먹어요. 밥값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윌리엄 코엔이라고 하는 록히드 마틴에 고용돼 있는 컨설턴트 전직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치고 나온 게 1월 7일입니다. 어떻게 북한 핵실험 하루 만에 이게 나옵니까? 이게 그분들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서 그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한국 국민들의 안위와 주한미군의 안전이 걱정돼서 사드라도 배치하자 이랬을 것 같아? 아니요. 찬스! 우리팔 찬스! 그런데 연일 공화당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니까 이거는 오바마가 북한 정책 실패한 거다. 너 뭐 했냐고 정치 공세가 엄청나게 되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면피를 해야 돼요. 곧 대선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존 케리를 중국에 보내면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중국 쟤들이 지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연일 중국 책임론을 막 제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불과 엊그제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한국에 사드 배치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죠. 선거 전략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의 총선 전략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선 전략이기도 한 겁니다. 양쪽 선거가 사드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돼 버린 거예요. 일본도 7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일본이 더 설쳐요, 요즘. 아베가 제일 설칩니다.
이번에 그 미사일 그거 북한이 뭐 로켓 쐈다고 해가지고 아주 칠할 연명을 하고 매일 나서는 걸 보면은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나서고 있어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하고 요 체제만 싹 마련이 되면은 요즘 힘이 빠진 미국이 일본 나 아베한테 아시아의 대리사장을 시킬 거야. 내가 미국의 패권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서 아시아의 지도국 행사를 할 수 있어 내가. 이게 내 오랜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놈인데. 그래가지고 저기 한국의 위안부 협상한 것도 지금 와서 말 바꾸고 갖고 놀면서 이제 한국을 한 수 지도하겠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북한이 이런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걸 왜 마다해? 나중에 미국에서 니네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치고 나올 때, 발목 잡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개성공단도 이렇게 우리가 막아버리면 나중에 재가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저번에 2013년에 북한이 중지한 거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재가동하기가 우리로선 쉬웠지요. 왜?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드도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면 돈 비용 부담할 때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나중에. 이거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총선에 이겨야 되고, 총선에 이겨야, 그리고 아주 압도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다음 대선에도 이기고, 그래야 정권이 유지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도 바꾸고 등등등 이런 계산들 속에 나오는 지금 이 난린 거죠. 이 사드의 논란은. 어쨌든 그래서 사드는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입장을 바꿨어요. 사드 절대 찬성. 당장 안 할 거면 다 입 닥치라고. 그러니까 한 개 갖고도 안 돼. 사실은 한반도 전역을 카비하려면 3개 포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하나, 평택에 하나, 부산에 하나.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마다 한 개씩 다 줘. 사드 대찬성한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낙곰수가 국민적 인기를 끌던 2011년 이미 선점된 상표권을 되찾은 변리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변리사는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먼저 봅니다. 이제 임앤정 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상상력을 권리로 만들어드립니다. 프로젝트 부의 세 번째 프로젝트를 정했어요, 최근에. 세 번째 프로젝트가 가칭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어딘가에 뭔가 고여 있어. 돈이. 그 돈들을 찾기 위해서 세 번째 프로젝트, 가칭 저수지. 어딘가 고여 있다. 저수지를 찾아라. 저수지 프로젝트, 세 번째 마지막 프로젝트, 부에 를 진행하겠다고 지가 나선 주진우 기자를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찾았다 싶은데 손 바로 앞에서 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잡았어! 그랬는데 이게 사라지고 누구 돈이에요? 글쎄요. 누구나 알고 있으나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찾아 헤맨 지는 오래됐어요.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이제 올해는 그 찾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못 찾을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네가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누군가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기록을 남기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올 한 해를 정하자. 최소한 한 해 정도는 내내 이것만 해라. 찾아야 한다 이거죠. 왜? 지 돈이 아니거든 그건. 네, 제 돈이고 여러분의 돈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유명한 감독과 굉장히 흥행 감독과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름을 절대 드러내기는 바라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마무리는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올해 말에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더 하지 말자고. 올해 해봤지만 시간이 오래된다고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년 초까지 아닌가요? 그냥 올해까지만 해. 아니, 음력인가 보지. 음력인가 보지. 그래서 가칭은 저수지이고 시작은 내일 모레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뭐야?
유언이야 이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인데 제가 여러분의 돈을 찾아서 지갑을 뚱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세월호고요. 두 번째는 2012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저수지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내일 모레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해서 이거는 그렇게 좀 영상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영상들이 흔들리고 할 수도 있는데 보고는 그래서 귀국할 때 중간중간에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한 번에 하거나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부부 펀딩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1억밖에 안 남았어요. 다 모았어요. 거의 18억 얼마 19억 가까이 모았거든요.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하시든가 말든가 이제 다 했어 거의.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주진우를 볼 때는 몇 달 후가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